메를로 퐁티는 나에게 말하다. 최문경. 어느 날 메를로 퐁티는 나에게 말했다. 저 그림을 보라. 그리하여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그림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렸다. 그런데 안팎이 겹쳐진 그림 속의 어느 쪽에도 통로가 없었다. 그러하여 아예 출구가 없는 것이다. 퐁티는 다시 말한다. 그처럼 그림 속의 애매함 같은 게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럼 출구는 어디 있는가? 그건 조금 전 내가 넥타이에 꽂힌 포르모핀의 초점 안에 갇힌 나를 발견한 순간 송곳처럼 뾰족한 것이 내 눈을 찌르고 사라진 그쪽이 출구라고 말할 밖에 없다. 퇴락한 낡은 고층 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을 꽉 메우고 물방개처럼 엎어져 있는 차량들로 지하는 마치 캄캄한 미로와 같다. 출구는 그쪽일 터인데 다툼 끝에 완력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남편의 뒷모습에 멍멍해진 채 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 그때 마지막 영상으로 남겨진 건 무엇일까? 그것은 남편의 붉은 넥타이에 꽂혀 있는 포르모 핀이었다. 그 핀 속으로 몸을 숨긴 젊은 그녀가 튀어나와 차를 가로막고 선 내 눈을 찔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게 어둠 속에 갇히게 된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연유로 아파트 지하 2층으로 꼭두 새벽에 길을 쓰고 잠입했을까? 그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었다. 옆으로 쓰러져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눈이 찔려 얼이 빠진 채 운신할 수가 없다. 찔린 눈자위가 아프기 시작했다. 통증은 빠르게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이에 나의 혈관 속 새빨간 피는 이제 시커멓게 변해 있으리라. 나는 가만히 눈자위를 어루만져 보았다. 눈자위가 커다랗게 부어올라 있었고 찔린 부분에서 금방이라도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위급한 느낌이다. 안과 병원이라도 찾아 각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마음과 달리 몸이 굳어버려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마치 그녀의 엄청난 압력이 온 몸을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점점 깊은 나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음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안팎이 겹겹이 둘러싸인 어둠의 철벽 속으로 걸어 들어간 나는 절체절명의 낭떠러지에 서서 죽음보다 더 처절하고 두려운 폐쇄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그건 마치 존재하지 않은 세상의 저편 같기도 하고 처참한 지옥 같기도 했다. 서슬의 적막한 저녁 들길에서 문득 만났던 그녀의 어령칙한 환영조차 느껴졌다. 마치 남편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라도 하듯 추한 몰골로 그녀와 맞서 핥히고 물어뜯고 주먹질과 발길질로 질투와 증오심을 화산처럼 분출하는 환상이 실제처럼 눈앞에 선명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절박해진 위기감 속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갇힌 나는 통로를 찾을 길 없는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어둠 속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자동차가 나가는 출구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 2층 출구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려 몸을 일으켰지만 1미터에 한 번씩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앞으로 무릎을 꺾고 고꾸라치거나 아니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야 했다. 현기증이 일어났다. 발바닥으로부터 치솟아 오르는 현기증은 심한 구역질까지도 일으켰다. 그만 가야지.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언뜻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사방 어느 곳에도 출구는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손을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팔은 허공에서 맥없이 흐느적거렸다. 혹시 그녀가 한심한 이런 내 모습이라도 발견하고 남편을 앞세우고 달려든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게다. 그러니 그녀 눈에 띄기 전에 빨리 출구를 찾아야 한다. 나는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죽는 것은 너무 허망한 노릇이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지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팔을 허공으로 들어 올려 휘둘러 대며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한다. 그런 한참 후에 숨겨진 2개의 문이 열렸다. 그때 삐층의 무채색 빛 속으로 누군가가 걸어 나온다. 14층에 사는 중년 부부였다. 부부가 나란히 출근을 하는지 남편도 옆에 서 있었다. 같이 출근하시네요. 요즘 우리 부부는 이렇게 정답다오. 위아래층 살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니면 마트나 길에서 종종 만나 여자의 속 얘기를 들어주곤 했다. 그들 부부도 한때 이혼까지 갔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과거 경험을 가진 채 결혼했다. 결혼이란 기대한 것도 다르고 일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이 다양한 관점을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에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것 때문에 틈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 탱크가 비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들 부부도 다투다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다가 법정에까지 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면 이해하려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하려고 한다. 내가 확신한 바로는 사랑에 대한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만큼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여겼다. 이혼율이 높은 것은 수많은 부부가 사랑 탱크가 텅 빈 채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에 우리도 저들 부부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원수가 된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당신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경멸과 미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때처럼 남편이 변화되어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내가 이 새벽녘에 지하 주차장에 왜 갇혀 있는 줄 모를 것이다. 그저 사이좋은 인고 부부여서 남편 출근을 도와 배웅 나온 배려 깊은 아내쯤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흔히 부부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 않은가. 아마 남편에 대한 나의 길들여진 순종의 탓일지도 모른다. 이웃 부부와 헤어지면서 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새 차들이 지하를 줄줄이 빠져나가고 주차장은 텅 비어졌다. 남아있던 몇 대마저 출구를 향해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3층, 7층 차례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꼭두새벽에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껏 무슨 일을 한 건지 잠시 어리벙벙한 기분이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다. 안은 그새 대낮처럼 밝아 있었다.
언제 이토록 밝은 햇살이 방 안까지 침투해 있었던 것일까?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햇빛이 발코니에 투명한 창살을 뚫고 들어와 내 몸을 뜨뜻하게 보듬어 안으며 얼얼한 볼을 어루만져준다. 빛은 사위가 어둑할수록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어둑한 지하 2층 주차장에 갇혀서야 알았다. 햇빛은 아마도 소망이라든가 평화 혹은 사랑 같은 깊은 의미를 근원에 담고 있을 것이다. 주방으로 들어갔다. 청국장 찌개가 넘쳐 흘렀던 바닥은 얼룩이 진 채 고여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오물을 토해 놓은 듯 너저분해 볼상 사나웠다. 몇 번을 닦고 닦아서 말끔하게 뒤처리를 했다고 여겼었는데 실상 개운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다 국물이 넘쳐 흘러 가스불에 엉켜 불어오면서 내어 뿜었던 고약한 냄새와 천장에 올라붙어 맴돌고 있는 시커먼 흔적들. 나는 역겹고 더러운 그것들을 밖으로 단참에 몰아내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 젖혔다. 주방에 환풍기를 틀고 방에 있는 선풍기와 에어컨에 부착된 정화기, 가습기 등 바람을 일으킬 만한 기구들을 온통 꺼내어 끈끈이처럼 남편에 달라붙어 사랑을 집착하는 그 여자를 털어내듯 바람을 날렸다. 1시간가량 바람을 돌리고 나자 매양 미련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한 모금 맑은 샘물이라도 마신 듯 약간 정신이 개운해진다. 그러면서 집안 어디선가 고소한 커피 향기가 풍기는 것 같았다. 새벽녘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늘 고적한 집안에 바흐의 음악 선율처럼 맑고 맑은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던 것이다. 이제 커피 향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건 새벽에 일어났던 불길한 상상들을 조금씩 극복해내면서 차츰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있다는 징조인 줄도 모른다. 아무런 정황의 증거도 없이 단순히 남편의 넥타이에 꽂힌 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의욕의 불집을 태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집착에 근거한 위험한 발상일 뿐이다. 나는 커피의 향을 폐 깊숙이 흡입하면서 마시고 싶었다. 마침 거실 창 쪽으로 가족이 격조 높은 티타임을 가질 수 있게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다. 그 옆엔 고색 창연한 궤목 반다지가 놓여 있고 그 위엔 네모난 오동나무 다기상이 하얀 모시 상포에 덮여 있는데 상포를 들추면 푸른 빛깔의 옥돌 찻잔 1습과 백락 램프 여과기와 원두커피 4대 종류가 알맞게 갖춰져 있다.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이 남편은 연구소로 아이들은 학교로 모두들 뿔뿔이 사라지고 나면 온 집안이 사막처럼 적막해진다. 이 고즈넉한 시간이면 나는 백락 램프 여과기에서 원두를 내려 옥돌 찻잔에 담고 푸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 둥근 테이블 의자에 앉아 바흐의 노래를 들으며 차를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여과를 만끽했던 것이다. 참 오늘은 새벽부터 기분이 엉망이었긴 했지만 그럴수록 커피 향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나는 분쇄기에 남편이 즐기는 블루 마운틴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딸의 취향인 모카 골드와 아들의 모카 오리지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헤즐넛만 반 숟갈쯤 갈아서 퍼넣은 다음 여과기에 각각 부어 정수기 물을 부었다. 남편이 평소 즐기는 블루 마운틴만 애멸무지로 밀쳐낸 것은 새벽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나를 쓰러뜨리고 달아나 버린 남편이 죽도록 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블루 마운틴을 섞기로 했다. 블루 마운틴 반 숟갈쯤 갈아서 여과기에 넣었다. 라이터를 켜 알코올에
불을 붙였다. 4가지가 섞인 원두는 하나의 줄기로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서 구수하고 신선한 냄새를 내뿜었다. 블루마운틴 섞기를 잘했어. 그러지 않는다면 줄기가 부러진 나무처럼 되는 거지.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가장인 걸 어쩌겠어. 가장의 존재가 전전하지 않는 가정은 온전하지 않을 거니까. 발코니의 창틈을 비집고 들어온 한 움큼의 바람결이 커피 향과 어울려 훈훈하고 고소했다. 문득 남편의 갈색 티셔츠에서 맡았던 뭉클한 살냄새, 딸의 배곡처럼 하얀 목덜미에서 상큼하게 풍겼던 수밀도 냄새, 아들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격적인 채취가 느껴졌다. 2모금을 마시자 가슴을 따스하게 적셔준다. 향기가 온몸에 퍼져나가며 더 없는 평온함이 포근한 이불처럼 감싸주는 듯 싶었다. 램프에 불을 껐다. 커피가 담긴 주전자를 탁자 위에 놓았다. 석류빛 붉은 커피를 담은 주전자가 마치 영혼의 빛깔처럼 하얀 김을 뿜어냈다. 잔에 커피를 따라 한 모금을 마셨다. 다른 때 같으면 코를 쏘는 독특한 향과 함께 달짝지근한 액체가 혀에 사르르 녹아들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별로였다. 퍼뜩 새벽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나를 배신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청국장을 끓여 데우기를 3번. 그런데도 거울 앞에 선 남편의 몸치장은 끝나지 않았다. 출근이 늦겠다며 밥 대신 쓴바귀즙 한 대접을 홀짝홀짝 마시면서도 멋 부리기에 골몰하는 것이었다. 그렇듯 늦장을 부릴 여유라면 아침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싶어 다시 가스불을 켜고 찌개를 데웠다. 남편은 여전히 여러 개의 넥타이를 골라 요리조리 핀을 꽂아보며 멋 부리기에 부심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불길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 이번에는 또 무슨 색다른 바람을 모의하고 있을까? 남편은 지난 한때 연구소 동료 여자와 요란스레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사내들에게 흔히 있을 법한 가벼운 외도거니 하고 애써 자제하려 애쓰면서도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한동안 냉랭한 가정 불화가 계속되었다. 서로 비난하는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급기야는 상처와 분노로 이어졌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미움이 된다. 그러다 보니 나의 감정은 완전히 고갈되었으며 자존감도 거의 파괴되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희망이 있을까? 내가 미워하는 남편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남편이 나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약 1년이 지나고 나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차이점을 의논할 수 있었는지, 결속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마음의 감정이 줄어들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는가? 우리 부부는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 초기를 회상해 보며 서로 사랑했던 것만 기억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비난하는 일을 계속하면 결혼 생활에 파탄이 올 것을 깨달았다. 세월이 지나 스캔들은 잠잠해졌지만 그 상처만은 여전히 가슴속에 묻혀 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또다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특별히 여자 관계가 아니라면 하찮은 넥타이 핀 하나 가지고 타이 몇 개를 골라가며 열심히 꽂아보진 않을 것이다. 포르모의 넥타이 핀은 한 달 전쯤 남편이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라 했다. 그게 누구인지 그녀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예사롭지 않은 선물인지 남편이 수상하리만큼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것이었다. 정황으로 보아 그가 혹시 연구소 여자를 다시 만나는 건 아닐까.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를 뿜어내며 보글보글 끓고 있는 돌솥의 불꽃을 줄이는 걸 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었다. 그렇지 않고서 남편은 평소 넥타이 핀 하나에 매일 그런 속 좁은 사람이 아니다. 되레 남달리 선이 굵은 사람이다. 그는 멋을 잔뜩 내고 나에게 보라는 듯이 큰 발자국 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집을 나갔겠지만 내가 주방 방바닥을 훔치느라 못 들었을 뿐이다. 나는 즉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허겁지겁 지하 2층을 누르고 지하 주차장으로 뒤따라 내려갔는데 그가 가뭇없이 사라진 뒤였다. 나는 원두 커피 2모금을 마셨다. 여전히 감칠맛이 별로였다. 내가 남편의 넥타이에 꽂은 포르모핀에 집착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아마 1달 전쯤이나 될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달 하고 이틀 전 남편의 생일날이었다. 새로 맞춰 입은 주황색 양복 정장에 격이 맞지 않는 브라운색 와이셔츠, 얼핏 낯선 붉은 넥타이에 꽂은 포르모핀이 눈에 띄었다. 약간 빛바랜 암갈색에 붉은 산업빛 보석이 박혀있는 귀금속이었다. 제 눈이 안경이라고. 그걸 선물해준 사람에 대한 남편의 눈에는 잠옷 근사하게 보일지 모르나 나로서는 그저 재래시장 바닥이나 노점상, 전철역 내 상점 등에서 흔히 파는 싸구려 액세서리나 초등학생들이 머리에 꽂고 다니는 핀에 불과해 보였다. 저 정도의 것을 선물한 사람이라면 얼추 그 수준을 알 것 같아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그래서 1~2번 꽂아보곤 이내 버리겠지 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그 핀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며 멋을 부렸다. 남편은 올해 대학 1학년인 인류대 금속학과를 다니는 딸이 있어 평소 별나게 사랑했는데 요즘은 딸도 왠지 뒷전이 된 것처럼 관심에서 멀어진 듯 보였다. 그게 문제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문제가 생겼다.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싸구려 넥타이 핀에 불과한 그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불빛을 나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쇳덩어리인지 스테인레이스인지 도시 그 성분을 따질 수 없는 거뭇하면서도 중후한 금속이 결정적인 데서는 그토록 시선을 자극할 만한 강렬한 빛을 쏘았다는 점이다. 그런 데서 선물에 가치가 있어 남편이 애지중지했다는 것일까? 값이 꽤 나가는 것을 선물한 사람이라면 남편의 그 여자, 즉 아프로디테이 연구소의 그 여자가 맞을 것이다. 얼핏 이에 생각이 이른 나는 발끈하는 기분으로 허둥지둥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내려간 것이다. 지은 지 꽤 오래된 아파트지만 금싸라기 땅에다 시당국이 마침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참이어서 날로 시가가 치솟았다. 낡아빠진 지하 2층에는 형광등을 밝히고 있었지만 우중충한 실내 장식으로 잠옷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거기다 2000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인지라 주차장의 규모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3대처럼 빼곡한 차를 둘러보며 남편의 차를 찾아보았으나 꼭두 새벽이라 빠져나간 차는 남편 것을 위시해 고작 서너 대에 불과한 듯 보였다. 아직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여기고 그녀가 막 주차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채 1분도 안 되어 큼직한 남편의 차가 저쪽 귀퉁이에서 빠져나와 먹이를 발견한 짐승처럼 이쪽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때에 열을 받고 있던 나는 남편의 차를 세우기 위해 통로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 찰나 남편의 넥타이에 꽂힌 포르모 핀에서 발산한 강렬하고도 화려한 빗줄기 속에서 칼날 하나가 튀어나와 내 눈을 찌른 것 같았다. 나는 퍽 주저앉았고 앞을 볼 수 없었다. 그참에 남편은 용케도 핸들을 꺾어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이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사위는 캄캄한 어둠으로 변했다. 나는 찻잔 바닥에 남은 커피를 마저 마셔버렸다. 식어버린 커피는 입맛을 쓰게 했다. 나의 감정의 탱크가 무엇인지 그 부부가 그러하듯이 감정의 탱크가 수위가 낮아지면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고 단지 공허함과 고통만이 따른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았던가. 사랑이 깊은 감정의 욕구이므로 사랑이 없으면 깊은 감정의 고통을 겪게 되며 감정적 욕구가 충족되므로 긍정적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나에게 말했다. 그렇다. 나는 남편에 대한 나의 감정은 완전히 고갈되었으며 자존감도 파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관계도 그러했다. 어쩌다 부부 관계 때 나는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나를 침대로 끌어들여 내 몸을 이용하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가 생기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적으로 이용당한다고 느꼈다. 설마 하니 남편이 나를 보고도 일부러 핸들을 꺾었을 리는 없다. 다만 남편은 집에서처럼 운전 중에도 핀으로 상징되는 여자의 육신과 앞으로 디테일 사랑을 하느라 나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를 배신한 건 남편이 아니라 바로 넥타이 핀이다. 평소 그는 내가 꽤 괜찮은 남편을 만났다고 자부할 만큼 가정에 충실한 의지의 사람이다. 48세의 L그룹의 연구소 과장이다. 재산도 꽤 모았다. 지금 살고 있는 비록 낡긴 했지만 금싸라기 아파트 50평 외에도 값나가는 아파트며 빌라 2채가 더 있다. 전철로 1시간 거리에는 전, 답, 임야, 대지, 상가도 있다. 전형적인 시골 무주 어느 산골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졸업하자마자 L그룹 연구원으로 스카웃되어 군대 문제를 해결한 데다 학위까지 받고 지금껏 엘리트 연구원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남편은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번의 아프로디테이, 즉 부드럽고 육화된 사랑을 저질렀지만 탄로난 이후에는 단호히 미스 성과 결별을 선언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왔었다. 지금 우리 부부한테는 금지옥엽,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다. 큰딸내미는 인류대학 금속공학 1학년생이고 아들은 고1 학생이다. 그 중에도 딸내미는 남편에게 있어 마치 애인이나 친구처럼 끔찍한 존재다. 남편은 딸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긴다. 그럴 만큼 관심의 중심에 있었는데 요즘 들어 남편은 딸보다 더 포르모 핀에 신경을 쓰는 모양이었다. 남달리 분별력이 있는 똘똘한 사나이가 사소한 세속적인 관계로 가정의 소중함을 저버릴 까닭이 없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며 또한 이웃도 동기처럼 다정하게 배려하면서도 실없는 농담을 한다거나 언행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는 예의 바른 남편이다. 나는 그런 남편을 무척 좋아했다. 그런데도 나는 남편과 연구원 여자와의 불륜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새벽 지하 2층 주차장에 달려간 것일까?
의욕의 표적을 붙잡지 못한 채 그까짓 넥타이 핀 하나 가지고 덤벙댔던 것은 성숙지 못한 행위였을 뿐 아니라 어쩌면 심한 편집증에서 온 의부증일지도 모른다. 아마 그 순간 나는 어지럼증이 일면서 얼결에 나는 나무 토막처럼 빛을 하니 옆으로 쓰러졌던 게 분명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허겁지겁 급히 뛰어내려온 탓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주차장에 가득한 어두컴컴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었을까. 나는 잠시 어지럼증에 시달렸던 것 같았다. 한동안 지하 2층 벽에 기대어서 거친 숨을 고르고 나서야 가까스로 남편의 차를 찾았다. 남자들이 아내 아닌 딴 여자를 사랑할 때는 절로 눈이 멀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대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처신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은 한번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는 황소같이 우직하고 성실하게 밀고 나가는 근실함을 지니기도 한다. 또한 그는 물 자체는 맹목적으로 살려는 의지뿐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염세 주의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넓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낙천주의자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의 의지는 힘의 의지이고 자유의 의지이지 타인의 말과 타인의 사유 앞에서 노예적인 복종 태도를 지니고 있는 종속의 의지가 아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웃과 세계를 부정하고 황금 만능에 사로잡혀 남의 부를 훔치거나 약탈하는 자와는 다르다. 또한 의지는 말과 행동 혹은 암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성공의 기쁨과 특권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삶의 의지이지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의지를 좌절시키고 사멸로 인도하기 위한 죽음의 의지가 아니다. 의지란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만 모든 잡음과 잡념을 일소에 버리고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남편은 예언자적 지성과 총명한 두뇌로서 모든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인간이기도 하고 저 풍요로운 남국인들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처자식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며 모세나 테세우스 그리고 웨디푸스나 프로메테우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의지가 강한 인간은 개인의 불행이나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전화벨 소리였다. 강렬한 금소금이 연타로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오른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직도 새벽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있었던 악몽에서 덜 깨어난 듯했다. 남편일까?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 나 지금 갈게. 문 열어줘. 딸 경진이었다. 이제 오후 2시밖에 안 되었는데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난 모양이다. 허긴 요즘 대학 엑시비션을 앞두고 집에서도 밤낮으로 금붙이나 쇠붙이를 녹이고 공작하느라 잠은 뒷전이다. 집안에 공작실을 차려놓은 터라 작업하기 위해 일찍 오는 모양이다. 문을 열자 딸이 공작 도구를 잔뜩 싸들고 쌩긋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요 며칠 사이에 딸이 몰라보게 까칠해 보였지만 고즈넉한 집안에 생기가 돌았다. 엄마 커피 마시고 계셨네요. 너도 커피 마실 거니? 아니 마시고 왔어요. 나는 딸의 물건을 받아 놓았다. 풀어 헤쳐진 딸의 탐스러운 회갈색 머리카락을 길고 가녀린 목 뒤로 넘겨주며 왠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엄마인 여자가 보아도 딸이 선녀처럼 예쁜데 남자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일까. 그런데 요즘은 저 이쁜이 딸도 뒷전이고
남편이 포르모 핀에 빠져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그만 참았던 한숨이 저절로 빠져나왔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엄마, 곧 있으면 아빠 오실 텐데 얼굴 펴요. 아빠랑 통화했니? 아빠가 먼저 전화 주셨어요. 왜? 내일 엄마 생일이잖아요. 선물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은데. 누가 알아요? 근사한 선물 집안에 숨겨놓고 있을지도. 숨겨놓다니? 그런 거 있어요. 대답을 피하듯 딸이 얼른 작업실로 들어가 버린다. 나는 얼마 후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아침에 틀지 않았던 교향곡 제6번 비창을 틀었다. 은은한 음악이 여울처럼 흐르는 가운데 공작실에서 쇠붙이에 광택을 내는지 방문 쪽에 잇따라 환한 불빛이 번쩍이곤 했다. 잠잠하던 집안이 갑작스레 활력이 살아난 듯 꿈틀거렸다. 헌데도 나의 가슴은 왠지 허전하다. 아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휘감겨진 보이지 않는 아픔과 허무의 실체는 무엇인가? 딱히 뭐라고 끄집어낼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은 삶의 허상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저항인가? 기창의 곡이 끝날 무렵 남편이 집에 도착했다. 바람난 그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그녀 앞에서 몸 주체하기도 거북한 듯이 슬그머니 눈길을 피해 딸 방으로 들어가선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죄를 지었긴 했나 보다. 해서 그대로 묵고와 할 수만은 없었다. 새벽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나를 쓰러뜨리곤 못 본 채 차를 돌려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넥타이에 꽂혀있는 포르모 핀을 빼어 창문 아래로 내던져 버리리라. 그 여자가 2번 다시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하리라. 이처럼 결연히 마음속에 다짐하면서도 기실 남편 앞에서 되레 주눅이 들고 당황하는 쪽은 나였다. 남편은 조금도 기죽어 있지 않았다. 딸 작업실에서 나온 남편은 양 어깨를 쫙 펴고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안방으로 이동했다. 벗은 양복을 받아 장롱 옷걸이에 거는 사이 그는 붉은색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핀을 조심스럽게 빼낸 다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경대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닌가. 그 느물느물한 폼이 역겹다 못해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종일 핀 속에 살아있을 연구원 여자를 달고 다니며 앞으로 뒤태에 사랑을 만끽하고도 냉큼 내려놓기 못해 아쉬워하는 표정은 나에 대한 일종의 도발과 반역이었다. 10년 전 나와 아이들을 위해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고 울먹이며 다짐했던 약속이 이제껏 지켜진 걸 흡족하게 여겨온 것인데 한때 자결하는 여름 태양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애틋한 사랑이었지만 그게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아서 다시 재회한 것인가. 능히 그럴 수도 있을 어쩌면 하잘것없는 세속적인 인간관계가 왜 나를 그토록 놀라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하잘것없는 일이 어째서 삶의 중대한 위기처럼 나를 자극한 것일까? 예기치 않았던 일이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 않던가. 이슬람 교도들처럼 피를 부르는 복수를 좌초하는 일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따위 일은 하잘것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리라. 그러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질긴 연놈의 인연을 작살내고야 말리라. 나는 핀을 집어들었다. 멋있네. 물건을 힘껏 거머쥐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것이 소나귀에서 파닥거렸다. 내 온몸이 떨렸다. 나는 더욱 움켜쥐었다. 그것이 소리를 질렀다. 숨도 쉬지 못하게 더욱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사람아,
그걸 그렇게 우그러뜨리면 되는가? 남편이 퉁명스레 말하고 그걸 빼앗아 간다. 나는 마치 훔쳤던 물건을 들켜 빼앗긴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짐을 감지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유치해.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남편의 입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말이 너무 자연스레 튀어나오는 게 우스웠다. 평소 언어에 변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었다.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되는 걸까? 근데 이거 누가 골랐지? 누구 감각이야? 이따위 싸구려 물건? 나는 넥타이 핀을 금시 손톱 끝으로 튕겨버릴 것 같은 태도를 지으며 물었다. 옛날 그 연구원 여잔가? 언제 또 제외한 거야? 남편의 대답이 없자 나는 마지막 막말을 뽑아 들었다. 자존심이 무참하게 깨질 수도 있었다. 당신 그 말밖에 할 줄 몰라? 갖다 붙이긴 감이 어디다? 이에 나는 한방 얻어 터진 기분이었다. 생각대로 자존심이 무참히 깨졌다. 전에도 종종 남편과 실랑이가 벌어질 적마다 트집 잡기 좋은 약점으로 연구원 여자를 물고 늘어졌던 것이다. 좀 악랄하고 저급한 아내가 된 것 같아 부끄럽긴 했지만 핀을 선물한 여자가 연구원이 아닌 새 여자일 거라는 확증을 위해 그런 것이다. 아니,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담 누굴까? 스윙 철컥, 스윙 철컥. 작업실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무척 내 귀를 예민하게 한다. 쇠붙이를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도 들린다. 순간 뭔가 감각에 짚히는 게 있었다. 딸 경진이였다. 당신 이 핀 혹시 경진이가 선물한 거 아니에요? 이거 들켰군.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걸 왜 숨겨요? 야, 약속이야. 출처를 알고 나자 괜히 힘이 빠지며 충격과 흥분이 일시에 가셔졌다. 나는 포르포 핀을 들고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양인지 쇠붙이를 절단하는 소리가 여전히 크게 들렸다. 귀가 멍멍할 지경이다. 방 안에는 불꽃이 어른거렸다. 쇠붙이를 녹여서 땜질하고 연마하는 작업이다. 방문을 열자 딸이 작업을 하다 멈춘다. 쇠붙이를 절단하다 다쳤는지 손가락 2개에 반창고가 붙어 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재단 위에는 예쁜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날개를 펼치듯 하고 있었다. 손가락 다쳤니? 아니, 예, 이 핀 네가 아버지한테 선물했니? 왜? 엄마도 갖고 싶어요? 딸이 쌩긋 웃으며 돌아본다. 색이 칙칙해 별로다. 밝은 것이 낫지 않니? 나는 죄책감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검은색이 아니고 회백색이에요.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서 재단 위에 핀을 던져 놓았다. 딸이 선물해서 의욕이 풀리긴 했지만 핀의 출현에 한동안 떨었던 생각을 하면 달갑지 않았다. 엄마, 이거 비싼 거예요. 얼마짜리나 되는데? 경진이가 말없이 웃었다. 이미 나는 하찮은 물건으로 생각했었는데 비싸다고 하니 생각이 달라졌다. 아무려면 금보다 비싸겠니? 그 배, 뭐? 금보다 더 비싸단 말이니? 그 2배예요. 순백금 99%이거든요. 요즘 순금 한 돈에 15만 원 하니까 그 2배니까 30만 원이에요. 거기다 순백금은 금처럼 제품을 기계로 내는 것이 아니고 수작업이거든요. 아니, 이 단단한 것을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지. 순백금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구나. 그러자 경진이가 순백금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다. 순백금 기호 P+99, 번호 78,
원자량 195.23이 회백색을 띤 광택의 귀금 속으로 전성, 연성이 많으며 융해점이 몹시 높고 공기 속에서도 산화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이다. 일제 강점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자들만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장인들을 일본으로 데려갔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금보다도 백금을 더 알아주거든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일본에다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단점은 팔 때 제 값을 못 받는 게 흠이지요. 딸의 말을 들은 나는 다시 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았다. 꽤 묵직했다. 거뭇한 색조에 대비되어 번쩍이는 광택이 마치 작게 빛이 도는 석탄이 뒤섞인 묘한 색조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값이 꽤 나가겠구나. 몇 돈인지 몰라도. 백금 3돈에다 수공료 1돈을 보태면 100만 원이 넘지만 제가 제작한 거니까 수공료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네 손으로 완성품을 만들었단 말이니? 제 공작 작품 1호를 아버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2호는 엄마 브릿지예요. 딸은 재단 위에 포르르 날아갈 듯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빛나는 브릿지를 들어 엄마 손에 놓는다. 그런데 왜 이제껏 숨겼지? 나는 눈물이 글썽해지며 물었다.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버지 생신날 엄마 브릿지하고 같이 선물하려고 제작에 들어갔는데 전시회 준비 때문에 늦어져서 엄마 건 뒤로 미루어지고 아버지가 먼저 차신 것뿐인데 내가 아빠한테 엄마 브릿지 나올 동안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고마워 경진아.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간 어이없는 오해로 가슴 아리를 했던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자괴감에 경진이를 끌어안고 울먹였고 남편은 곁에서 한바탕 너털 웃음을 날렸다. 딸내미는 그동안 이걸 작업하느라고 손톱이 갈라지고 살이 찢어져 밴드를 붙이고 있었다. 남편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딸. 그 딸이 혼신의 예술혼을 살려 손을 다쳐가면서 만들어낸 걸작이었던 것이다.